안녕하세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된 박선영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성실함, 착함, 순종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어요. 그런 제가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게 참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삶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따뜻했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시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졸지에 부모 없는 아이가 되었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이 홀로 세상에 던져졌죠.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빛볼 날이 오리라.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작은 희망 하나를 붙들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학교를 마치는 대로 온갖 꾸준 일을 마다치 않았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아르바이트, 심지어 신문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겨우 제 앞가림을 할 수 있었죠. 20살이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작은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여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됐어요. 장사도 제법 잘 됐었죠. 그렇게 25살이 되던 해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말들이 오랫동안 외롭게 지내온 제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빛 같았습니다.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이제 외롭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와의 결혼은 제게 구원이자 제 삶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줄 것만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제게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라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존재와 함께 말이죠.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세상 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우리 선영이 부모님도 안 계셔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 내가 내 엄마가 돼줄게.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마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모든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분의 가면은 마치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려가듯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너희 남편 월급은 엄마가 관리할 거다. 그리고 내 월급도 다 가져와. 내가 뭘 안다고 돈 관리를 하니 엄마가 내 시집살이 대신 고생한다. 생각하고 다 내놔라. 그리고 집안 살림은 내가 하는 게 맞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잘 차려놓고 저녁에는 늦지 않게 들어와서 저녁 준비해라. 어설프게 할 생각 마라. 엄마 눈은 매섭다. 특히 너 부모도 없으니 어디서 뭘 배웠겠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가르쳐야 할 판이다. 내까지 께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 사회생활 첫 월급은 통장 스치듯 시어머니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제 월급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월급, 명절 보너스, 심지어 제가 홀로 고생하며 힘들게 모아왔던 적금까지 단돈 1원도 제 손을 거치지 않고 모두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몰래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어요. 남들은 퇴근하면 편안하게 쉬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 저는 매일 밤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와 싸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3이었습니다.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돈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선영아,
해 뜨겠다. 밥 안 하니? 게으른 년. 하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잠시도 편히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모든 노동이 제게만 할당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마당 쓸기, 김장하기, 명절 음식 장만까지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모든 것을 시켰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개모임이라도 하는 날이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장을 봐서 산의 진미를 준비해야 했고 상 차리기, 손님 시중 들기는 물론 친구분들의 발 마사지까지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대하고 하녀처럼 부리는 모습에 울컥했지만 저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그래, 부모 없는 나를 거둬준 은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삼켜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와 남편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가 게으르다느니, 남자를 밝힌다느니, 뒷담화를 한다느니 온갖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조금이라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믿어주는 듯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엄마의 교묘한 이간질과 비난에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나중에는 저에게 엄마한테 잘 좀 해라.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저러시는 거 아니냐. 내가 문제 아니냐며 되레 저를 탓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제 고통은 나날이 깊어갔지만 남편은 제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결혼 후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귀한 자식이라며 아들을 끼고 돌았고 저는 그래도 아들만큼은 제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도 끊임없이 독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 민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할머니만큼은 아니야. 할머니가 너를 제일 사랑해. 엄마 말보다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엄마는 요즘 할머니한테 불순종해서 할머니가 화가 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직 어린 아이에게 저를 적대시하도록 세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시어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저를 무너뜨린 건 제 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혀놓고 남편의 물건을 훔쳤다는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우며 온갖 욕설과 함께 심하게 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모욕감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때 어린 아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다 맞아.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착하게 굴어야지. 왜 자꾸 할머니를 화나게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엄마 싫어하지.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저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던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모습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바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차가운 배신감과 절망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봐라, 애까지 내가 문제라고 하잖니.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가 낳은 애도 너를 싫어하겠니? 이제 정신 차려라. 나한테 대들 생각 말고 고분고분하게 굴어.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분노가 응어리져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죽어도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어. 아들의 배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그 집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골마 터진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죠.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참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독하게 구냐? 남편의 비난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랑은 식었고 제 안에는 뼛속 깊이 박힌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혼하겠다는 제게 어디 갈 데도 없는 주제에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중에 필고 매달려도 절대 안 받아줄 테니 알아서 해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이 제게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래,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보여줄 테니. 그렇게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몸으로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털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나와서 보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낮에는 식당 허드레시를 하고 밤에는 찜질방이나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 있을 때보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에서는 벗어났으니까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리어카를 끌 때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제게 예상치 못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서 나와 일했던 작은 동네 식당의 사장님이셨죠. 이모라고 부르던 그분은 50살이 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었어요. 저처럼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쉬는 시간에 식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전영아, 힘든 일 있니? 요즘 내 얼굴이 말이 아니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이모한테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한마디에 저는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이 터져나온 거죠. 이모는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마치 친정엄마처럼요. 제가 조심스럽게 시집살이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전영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누가 버티겠니? 넌 정말 잘했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이모는 다 안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러니 절대 기죽지 마라. 이모가 내 편 해줄게. 이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게 잊고 지냈던 위로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댁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였죠. 이모는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식당 일이 끝나고 남은 재료들을 싸주시며 밥이라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게 맞는 장사 아이템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도 했고요. 전영아, 내 손맛이 참 좋아. 내가 보기엔 식당 차려도 되겠어. 특히 내가 만든 떡볶이는 정말 일품이다. 나중에 내 가게 차리면 이모가 제일 먼저 가서 줄 서줄게. 이모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저는 작은 리어카를 빌려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될까 걱정했지만 제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매콤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 그리고 정성을 가득 감아 만드는 제 손맛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학교 앞을 지날 때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제 떡볶이를 기다릴 정도였죠. 아줌마 떡볶이 최고라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모의 따뜻한 말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떡볶이 장사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리어카 앞에서 한 꼬마 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사진 우리 집에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죠. 내가 누굴 닮았나 착각했겠지. 꼬마야, 아줌마가 누구랑 닮았나 보다. 잘 보렴. 하지만 그 꼬마는 정말 저를 안다며 답답해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내가 아줌마 만났어. 그 사진 속 아줌마 맞아. 저는 그 꼬마의 순수한 행동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리어카 앞으로 웬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저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 계셨네요. 사장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올까 늘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건넨 명함 속 이름은 정수.
그리고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은 제가 뉴스에서나 듣던 대기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장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노숙할 때라 아무래도 지금이랑 모습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기억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가게 근처를 떠돌던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무슨 사정인지 늘 초췌하고 배고파 보이던 그 사람이 안쓰러워 가끔 밥을 챙겨주고 찜질방에서 잠이라도 편히 자라며 얼마씩 돈을 쥐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가 이렇게 성공해서 저를 찾아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그때 제가 베풀었던 작은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티나는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사장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희망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가보나 다름없는 사진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을 기억할 방법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사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 제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수호 사장님은 제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빼앗겼던 제 식당 바로 옆에 새로운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의 한을 풀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동안 사장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받은 은혜 꼭 갚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도 가게를 몇 번이나 찾아가 봤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만 듣고 연락처도 얻지 못해서 그 뒤로 사장님 소식을 수소문해 다녔어요. 그런데 대체 어디 가셨는지 알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정수호 사장님은 제 사연을 들은 후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통과 억울한 이혼 과정을 듣고는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며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복수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이 제 복수를 도와주신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장님 찾아온 거 그냥 반갑다고 온 거 아니라는 거. 저 사장님한테 은혜 갚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은혜를 갚을 방법이 바로 그것인 것 같네요. 저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말 듣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사장님 목 다시 받아내고 꼭 복수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옛날에 도움받은 것이 고마워 은혜를 갚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봐야 밥이나 함께 얻어먹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복수를 도와주겠다니 저는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호 사장님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게 명함을 건네고는 며칠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정수호 사장님의 명함을 받게 된 저는 명함에 적힌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는 저도 지나가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이었어요. 이 정도로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제가 알던 그 노숙자였다니, 그것도 가게 앞에서 밥 얻어먹던 그 사람이었다니. 저는 놀랐고 또 놀라웠습니다. 이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정말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정수호 사장님은 약속대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저의 옛 가게 앞이었습니다. 아니 여기는 옛날 제 가게. 여기를 왜 다시 왔어요? 설마 나더러 그 인간이랑 지지고 볶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닙니다. 그러시라고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 가게 말고 여기 옆 상가요. 여기를 보여드리려고요. 예, 여기는 왜요? 앞으로 여기가 사장님 가게가 될 겁니다. 벌써 계약은 다 끝냈고 사장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곧바로 공사 들어갈 거예요.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빠르게 공사 부탁했으니 아마 일주일에서 보름 뒤에는 바로 장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요? 설마 지금 저더러 여기서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예전처럼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박 나세요. 그게 그럼 사장님이 제일 통 크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낸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사장님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죠. 가게를 차려주신다니 감사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 복수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해도 이건 너무 큰 선물 같은데요. 아, 왜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 사이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해드리고 싶지만 사장님 성품에 그런 걸 그냥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도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린 외상값 받았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원래 사장님 목 아닙니까? 뺏긴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를 믿어준다는 말이 왜 그렇게 고마운지 결국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를 믿고 제게 투자해준다는 그 말에 저는 없던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고 운영하던 가게 바로 옆 상가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며 인테리어까지 전부 정수호 사장님이 도와주셨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새로 가게를 차리려고 준비하던 중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모두 저에게로 돌아와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도 시어머니의 가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 혹시나 싶어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너무 놀랍게도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와 준 겁니다. 사장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장님 이혼당하고 쫓겨나셨다는 소리 듣고 저희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라도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어떻게든 사장님 돕고 싶었는 줄 아세요? 아,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나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싶었는데 그래도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들 그렇게 내 생각을 해주는지 몰랐네. 나는 당연히 내가 나가면 자기들은 그대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 어쨌든 내가 쫓겨난 거지 식당이 망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소식도 없이 지냈던 건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거기서 왜 일을 해요? 저희 말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그날 이후로 바로 관뒀어요. 저희야 뭐 거기 말고 다른 데 일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을 두고 거기서 계속 버티겠어요? 그건 사람이면 못할 짓이죠. 안 그래도 그 남자 사장이 떠나는 직원들 붙잡겠다고 별짓 다 했었는데요. 그래도 남은 사람은 몇 안 돼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서빙하던 직원들 말고는 다 나갔다고요. 우리가 누구 좋으라고 그 가게에 붙어서 음식해줄 일 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세상에 다들 고마워서 어떡해. 괜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어. 내가 뭐라고 다들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고맙다. 내가 그래도 헛되게 살지는 않았나 봐. 고맙다는 말씀 마세요. 애초에 사장님만큼 직원들 신경 써주시는 사장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들 고마운 마음에 은혜를 못 잊는 거죠. 아무튼 사장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셨으니 저희도 다시 같이 일을 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해봐요, 사장님. 저는 제가 가게를 떠난 뒤에도 식당이 아무 일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니 내가 없어도 전 시어머니가 내 가게를 더 떵떵거리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쫓겨난 소식을 알고 직원들이 다 같이 퇴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음식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았고 그 뒤로 전 시어머니가 다른 주방 이모를 들여서 대충 장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워낙에 잘 되던 맛집이니 음식이 바뀐 뒤로도 한동안 유지가 되었겠지만 그게 오래 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바로 옆에 식당을 오픈하며 알아보니 전 시어머니의 식당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듯했어요. 예전에 문전성시에 비하면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더더욱 복수를 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예전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은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개업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 있던 만큼 개업식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금세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제 식당은 연일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손맛이야 원래부터 자신 있던 저였고 이미 한번 식당으로 성공을 이루어 본 적이 있으니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정수호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고급 인테리어와 최신식 주방기구를 설치할 수 있었고 마케팅까지 담당해 주었습니다. 제게 부족했던 비즈니스적인 감각까지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제 식당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가게는 더욱더 어려워져 가는 듯했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운영하던 식당도 아니고 월급 주방장을 두고 장사를 하는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제 가게가 생긴 뒤로는 손님들이 저희 식당으로 몰리면서 그나마 오던 손님도 또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인정받은 손맛에 친절함까지 더해지니 금방 단골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수록 시어머니의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게 손님들은 시어머니의 가게를 보고 혀를 차며 어휴, 저 집은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해. 사장님네 가게가 훨씬 낫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녀는 더욱 안달했습니다. 그러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건지 드디어 시어머니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마주하고 깜짝 놀라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당신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내가 내 가게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 뭐? 당신 가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당신 가게라고. 그래, 여기 내 가게야. 뭐 문제 있어? 그리고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는 사이도 아니고 반갑게 인사할 사이도 아닌데 반말은 좀 삼가해주지? 동종업계 사장이 반말 찍찍하는 거 듣기가 좀 거북하네. 동종업계 사장.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아니, 대체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바로 옆에 똑같은 식당을 차렸나 했더니 그게 너였어. 생판남이라. 그래도 미치고 팔짝 뛸 일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쩐지 언젠가부터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다 했더니 내가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었구만. 내가 무슨 재주로 여기다 가게를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험한 꼴 보기 전에 나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기나 해. 수작은 무슨 수작? 내가 뭔 수작을 부렸는데? 나는 그냥 옛날 내 가게 옆에 똑같은 가게를 차렸을 뿐이야.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그걸 수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수작은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게 수작이지. 아니, 그건 만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걸로도 모자라서 밥상 주인 쫓아낸 건 당신 아니야? 뭐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처음부터 가게 명의는 얘 아들 명의였어. 남의 명의로 장사한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 그래? 그래,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지. 당신 같은 인간을 너무 믿었던 거. 그래서 아주 후회막심했다. 내 몫을 찾으려고 말이야. 아무튼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장사 안 되는 거 나한테 따져 물을 생각 말고 자기 가게나 더 열심히 들여다보지 그래? 하긴 처음부터 자기 것도 아니었으니 이제 와서 잘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지만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제 가게 매출을 떨어뜨리려 안달을 했더라고요. 남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가로채 데려가기도 하고 간값 행사를 하며 손님들을 데려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별의별 악의적인 수작에도 제 가게 매출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되려 저의 자존심만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을 쉽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도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독을 품은 건지 어떻게든 저를 망하게 하려 무리수를 두더라도 가게를 리모델링하고 이벤트 가수를 불러 행사를 했지만 그럴수록 필요 없는 지출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지출이 커져가자 그 인간도 더 버틸 자신이 없는 건지 얼마 뒤 시어머니와 그 아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했더니 드디어 꼬리를 내린 건지 자존심도 내버리고 제발 도와달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선영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응, 너도 이쯤 하면 할 만큼 했잖니? 나도 이제 더 버티는 건 무리다. 제발 그만하고 우리 서로 상생하자.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같이 일해도 좋고.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도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식구 쫄딱 망해요. 아, 진짜 더 못 버틸 지경이라고요. 그러게 너무 용쓰지 말지 그랬어. 내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한 말이 헛소리인 줄 알았어? 나는 아직 할 만한데 더 못하겠으면 그만 접어. 애초에 자기 능력으로 꾸린 가게도 아닌데 그 정도 버틴 게 용하네. 그리고 너는 어디 대고 엄마라고 해. 엄마는 누가 내 엄마니? 언제는 제 편 들겠다고 키워준 은혜도 나 몰라라 하던 놈이 이제 와서 어디 살가운 척이야? 당신 진짜 그렇게 해야겠어? 정말 우리 다 죽여야겠다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한테 진짜 큰 죄를 저질렀어. 당신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말 후회한다. 당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해. 응,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오해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나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도 있어. 끔찍한 소리 집어치우지 못해. 재결합은 무슨 재결합?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랑 다시 만나? 너희들이랑 다시 엮일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엄마, 제발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일로 빚까지 지셨다고요. 정말 우리를 다 길바닥에 내쫓아야 성이 풀리시길래요. 저는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결혼도 못하고 파혼당하게 생겼다고요. 내가 결혼을 하던 파혼을 하던 내가 알아야 할 일이니? 그건 내 진짜 새엄마한테나 가서 사정하든가. 그러게 지들이 못나서 빚까지 진 걸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돈 빌려줬니? 내가 너들 보러 빚이라도 했어? 그런 소리는 너들이 나를 길바닥에 쫓아냈던 때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사과 받아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네. 그때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회한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마치 주문처럼 싸늘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몰라. 내가 너희들한테 외면받고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들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고 다짐했어. 그나마 이제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네. 그럼 어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상실감과 고통을 절실히 느껴봐. 내가 했던 것처럼 길바닥에서 제대로 굴러보라고. 그렇게 사이다를 뿌린 저는 그 배은망덕한 부자를 쫓아내 버렸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를 닫을 쯤 이미 빚을 많이 진 탓에 다시 가게를 차릴 수는 없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역시 결혼하겠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결국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결국 자신들이 제게 했던 만큼 돌려받게 되었네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업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받은 만큼 꼭 되갚아야겠다 더욱더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복수를 끝낸 뒤에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장사를 꾸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년 만에 정수호 사장님께 도움받은 것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가게가 있던 정수호 사장님의 건물까지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정수호 사장님께 진짜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어찌나 감사하고 뿌듯하던지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사장님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원하던 바를 다 이루셨고
원하던 바 그 이상이죠.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모든 게 다 정수호 사장님 덕분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복수도 멋지게 하고 가게가 잘 되다 못해 건물까지 갖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 사장님 덕이죠. 애초에 제가 사장님을 돕게 된 것도 사장님이 덕을 뿌리신 덕이고 가게가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장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이죠. 사장님은 이제서야 고생의 보람을 얻으셨을 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감사할 따름이네요. 정말 정수호 사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그 행운 놓치지 말고 계속 가져가세요. 저도 앞으로 계속 사장님 돕고 싶으니까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봅시다. 시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수가 주는 쾌감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이었죠. 정수호 사장님과 이모님, 그리고 저를 끝까지 믿어준 직원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던 거예요. 이모님은 제가 성공한 후에도 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식당에 찾아가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모님 가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며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모님은 제게 선영아, 내가 이렇게 잘 된 걸 보니 내가 다 눈물이 난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이모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수호 사장님과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입니다. 제가 평생 갈망했던 내 편이 생긴 거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에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거칠고 무서웠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떨리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나야. 엄마야. 누구시죠?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선영아, 제발 나 좀 봐줄 수 없니? 나 지금 병원에 있어. 혼자야. 정말 외로워.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제발. 시어머니, 제가 예전에 외롭고 힘들 때는 생각 안 하시더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명 복수는 완성되었고 제가 원하던 바를 모두 이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완전한 마무리를 짓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마주한 시어머니는 과거의 그 위압적이고 무서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여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영아,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 저는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알아,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다 안다. 변명할 생각도 없어.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과거의 분노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미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시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어요. 복수에서 얻은 쾌감보다 용서에서 오는 평안함이 훨씬 값졌거든요. 정수호 사장님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다운 결정이네요. 진정으로 이기는 건 미워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제 식당은 계속 번창했고 이제는 지역 최고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서 손님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모님의 조언처럼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에게는 육아비를 지원해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과거의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게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정수호 사장님과 그의 가족, 이모님, 그리고 오랫동안 저와 함께해온 직원들까지.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정수호 사장님의 아들은 저를 진짜 이모처럼 따르며 가족 모임 때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제 아들이 저를 외면했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절망적이었던 시집살이, 대신당했던 아픔, 딘털터리로 쫓겨났던 굴욕,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성공, 마지막엔 용서까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고통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며느리로 평범하게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르거든요. 고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성공한 후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며느리 힐링 카페라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집살이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세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겨요. 저도 언젠가는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다른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어머니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정수호 사장님과 이모님 같은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값졌어요. 둘째,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숙자였던 정수호 사장님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셋째,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지금 제게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낸 저 자신에게도 고맙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해요. 특히 정수호 사장님께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떡볶이를 팔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는 없었겠죠. 이모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잖아요. 그 위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직원들, 지금 제 가족이 되어준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고,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축복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루도, 모레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쎄요.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택시 잘 안 타죠. 카카오 택시, 우버, 뭐 이런 앱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돌아다녀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정리해고 당하고 40살 넘어서 다시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택시 면허 딴 거였어요. 집사람이 처음엔 반대했죠. 여보, 밤새 운전하면 몸 망가져. 다른 일 알아보자. 근데 40 넘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택시기사를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봐요.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들을 말이에요. 새벽에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들,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사람들, 공항에 급하게 가야 하는 사람들,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들이 때로는 제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정말 화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들이에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전부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택시기사라는 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운 좋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어요. 작년 3월이었어요. 비가 정말 쏟아지던 날, 새벽 2시쯤에 종로 3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70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왜 길거리에 서 계실까? 게다가 이런 비까지 오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죠. 문을 열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완전히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옷도 비에 다 젖어 있고. 기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찾아야 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20년 동안 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선 어디로 가실까요? 기사님,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아들이 있을 만한 곳들을 좀 돌아봤으면 해서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3일 전부터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요즘 자꾸 길을 잃어해요. 병원에서는 조기 치매라고 하는데 기사님, 제가 미친 것 같죠? 이런 새벽에 나와서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성인이라서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의지로 나간 걸 수도 있다나 뭐라나. 그때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주시는데 아들한테 보낸 문자가 200개가 넘어 있더라고요. 현우야, 엄마야, 집에 와라. 밥 해놨다.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아들아, 제발 전화 한 번만. 현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연락이 없니? 문자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의 간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 아드님이 왜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아들한테 병원에 가자고 했거든요. 약을 바꿔보자고.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정상이야 하면서.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했는데 아들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이제 엄마한테 짐이야.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제가 정말 바보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더 화가 났던 건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동네 사람들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직 40대인데 무슨 치매? 그냥 집 나간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 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출하고. 할머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요? 기사님, 사람들이 치매는 늙은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40대에도 올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현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아드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상상이 갔어요. 40대 중반에 그런 진단을 받는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을 할머니랑 함께 보냈어요. 동대문, 종로, 명동. 아들이 다닐 만한 곳들을 다 돌았죠. 저기 PC방도 가봐요. 현우가 가끔 거기서 게임을 했거든요. 할머니, 이 시간에 문연 PC방이 있을까요? 24시간 하는 곳도 있어요. 제발. PC방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진도 보여드리고, 근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찜질방도 가보고, 지하철역 대합실도 가보고, 할머니가 점점 지쳐가시는 게 보였어요. 새벽 4시가 넘어가니까 할머니가 완전히 기력을 잃으시더라고요. 기사님, 요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돈이 많지 않은데. 할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아드님 찾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탑골공원 근처를 지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기 벤치에 현우다. 차를 급하게 세우고 봤는데 정말이었어요. 벤치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남자가 할머니 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뛰어내리셔서 현우야, 엄마 왔다. 엄마가 왔어. 그 장면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도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따라갔는데 아드님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못 드셨는지 비틀비틀하고 옷도 다 더러워져 있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드님이 할머니를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아줌마가 누구세요? 왜 저를 깨우세요?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주저앉으면서 우시는데 정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아드님이 갑자기 정신이 들더라고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울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현우야. 엄마가 찾았구나. 엄마, 제가 왜 여기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현우야. 이제 괜찮아.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더라고요.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실조도 있다고 했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 아드님이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도 알아보고 그동안 일어난 일도 어렴풋이 기억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 현우야. 그런데 이제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화냈어요? 할머니가 아드님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현우야. 엄마가 다 이해해.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그때 아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무서워요? 제가 엄마를 잊어버릴까봐. 안 잊어버려.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 테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 그날 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기사님이 천사예요. 정말 천사.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4월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태웠죠. 첫눈에 봐도 많이 아프신 게 보였어요. 살이 너무 빠지셨고 산소통을 끌고 계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휘청휘청하시고 기사님, 수유리 공동묘지까지 가주세요. 새벽 3시에 공동묘지라 좀 이상했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시간에 묘지에 가시면 문이 열려 있을까요? 담이 낮은 데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사님, 전 내일이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이번엔 마지막일지도 모르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폐암 말기예요.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거기 누워 있어요. 10년 전에 먼저 갔는데 제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아파서 10년 동안 한 번도요. 처음에는 치료 때문에 못 갔고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서 못 갔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제발 병원에만 있으라고 하네요. 위험하다고. 근데 기사님, 저는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큰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하는데 아버지, 병원에서 푹 쉬세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말만 해요. 작은 아들은요. 바로 옆 동네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와요. 그것도 30분 정도. 아버지, 병원에서 푹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만 하고 가요?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기사님, 제가 평생 그놈들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평생 저 놈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를 부축해 들어갔어요. 정말 담이 낮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내분 묘소를 찾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라고요. 기사님, 갑자기 무서워져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할아버지, 그냥 마음에 있는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비석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여보야, 나왔어. 늦었지. 그리고 1시간 동안 혼자서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혼자 아프게 해서 내가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여보야, 나 많이 아파. 그런데 무서워. 혼자 가는 게 무서워. 애들은 잘 크고 있어.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묘비석을 어루만지시면서 여보야, 나 한 가지 약속할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아프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기사님, 요금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가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2주 후에 부고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분 묘소에 다니시다가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정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식들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무리하셔서 이런 말만 하고, 작은 아들은 우리가 말렸는데 하면서 오히려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요. 9월이었어요. 지하철 파업으로 서울이 완전히 마비된 날이었죠.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이런 날에는 택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돈 좀 벌어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새벽 6시쯤에 한 학생이 급하게 택시를 잡더라고요. 교복을 입었는데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기사님, 제발 연세대까지 가주세요. 면접이 8시에 있어요. 그날이 수시 면접 날이었나 봐요. 이 애 인생이 달린 날인 거죠. 연세대요? 학생, 오늘 지하철 파업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텐데. 알아요. 그래서 더 급해요. 제발 태워주세요. 학생이 올라타면서 말하더라고요. 기사님, 돈은 지금 3만 원밖에 없어요.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꼭 드릴게요. 연세대까지 평소 같으면 2만 원인데 그날은 차가 막혀서 5만 원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학생, 일단 가보자.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정말 길이 말도 안 되게 막혔어요. 한남대교가 거의 주차장이더라고요. 길이 너무 막혀서 7시 30분이 되어도 반도 못 갔어요. 뒷자리에서 학생이 울더라고요. 아,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그래서 물어봤죠. 많이 준비했어. 1년 동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준비했어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시고, 아빠는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학원비 벌어주시고, 이 집은 정말 이 아이 대학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요.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청소 일하세요. 제가 대학 못 가면 우리 가족 희망이 없어요. 학생이 훌쩍훌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연세대 경영학과가 꿈이었어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어제까지도 걱정하셨어요. 민수야, 내일 면접 잘 보고 와라. 엄마가 기도할게. 하시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김밥 싸주시고, 아빠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어제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아들아, 긴장하지 말고 네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하시면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5만 원. 아빠가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인데 절반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운전했어요. 갓길로 달리고 이면도로로 빠지고 사실 좀 위험했죠. 그런데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학생, 꽉 잡아. 청담대교로 빠져서 한남대교로 우회해서 정말 서울 지리를 총동원했어요. 7시 50분, 아직도 10분 더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기사님, 저 뛰어갈게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니야, 끝까지 데려다 줄게. 마지막 5분을 정말 영화처럼 달렸어요. 7시 55분에 연세대 정문 도착.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3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 면접 잘 보고.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합격하면 그때 주라. 기다릴게.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꼭 합격해야 해. 12월쯤에 연세대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제 택시를 두드리더라고요. 그 학생이었어요. 아저씨? 저 기억나세요? 면접 보던 학생. 네,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남의 일인데도 정말 기뻤어요. 학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약속한 택시비 드려요. 그때 2만 원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편지였어요. 학생이 쓴 감사 편지였는데 아저씨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뒤에서 오던 차가 급정거를 못해서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왔어요. 정말 아팠어요.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목을 움직일 수도 없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담당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레지던트 김민수입니다.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혹시 연세대 수시 면접 때 택시 태워드린 적 있나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아요. 그 학생이었어요. 의대에 합격해서 이제 레지던트가 된 거죠.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정말 정성스럽게 치료해줬어요. 다른 의사들보다 더 자세히 검사하고 더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고 아저씨,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로 좋아질 거예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아저씨한테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료받으면서 민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했어요. 부모님한테 부담 안 드리려고, 그리고 꼭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 아저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돈 없어도 좋은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싶었어요.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케이크 가게 앞에서 택시를 잡으시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케이크를 하나 들고 계시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1호 케이크, 혼자 드시기에도 너무 작은 크기였어요.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뭔가 쓸쓸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78년을 살았는데 혼자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날이 올 줄이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오늘 생일이세요? 네. 근데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살고 손자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다 먼저 가고 작년까지는 옆집 할머니랑 같이 지냈는데 그분도 올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기사님, 나이 들면 정말 외로워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할머니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큰아들이 캐나다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전화하는데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만 하고 끝이에요. 딸은 미국에 살고요. 명절에 화상통화하는데 손자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대화도 안 돼요. 할머니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돈은 매달 보내드릴게요. 이런 말만 해요. 돈만 보내면 다 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동네에 친구분들은 안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저만 혼자 남았어요. 어르신회관 같은 데는 안 가세요. 가봤는데 거기도 파벌이 있더라고요. 새로 온 사람은 끼워주지 않아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작년에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혼자 가야 했어요. 옆에서 지켜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쓰럽다는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만난 할머니가. 아내가 듣더니 우리 가족이 가서 함께 생일 축하해드리자. 딸도 고등학생인데 아빠, 우리가 할머니의 가족이 되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케이크랑 치킨이랑 준비해서. 할머니 댁이 정말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도 너무 작고 쓸쓸한 느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기사님. 왜?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아내랑 딸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할머니, 이제 저희가 가족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랑 진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우리 딸은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하고, 할머니, 저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수학을 참 잘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 아내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자주 올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정말 저희 가족이 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할머니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 서울대병원 앞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분을 태웠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포로 가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40년 전 목소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을 때 백미러로 슬쩍 봤는데, 설마 이건 아니겠지. 40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박미영이, 키가 작고 웃을 때 보조개가 있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설마 40년 만에 내 택시에,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평소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해요. 손님한테 실례가 되니까. 박미영인데요. 왜 그러세요? 정말이었어요. 진짜 미영이었어요. 혹시 논산고등학교 나오셨나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혹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미영아, 나야. 박태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태수야? 박태수? 설마, 진짜야? 미영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야? 차를 길가에 세우고 우리는 40년 만에 마주봤어요. 정말 많이 늙었죠. 둘 다.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근데 눈은 똑같더라고요. 40년 전 그 눈 그대로. 미영아, 정말 너구나. 둘 다 울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너 많이 늙었다. 너도. 근데 아직도 예뻐. 어색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태수야, 지금 뭐해? 택시기사. 너는? 간호사. 밤 근무하고 있어.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뭐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나 그때 너 왜 갑자기 연락 안 했는지 40년 동안 궁금했어. 미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던 거야.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때 너한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이런 처지에 무슨 연애냐. 그 애만 힘들게 할 거다고.
미영이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어른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도 너를 많이 찾았어.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잖아.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어요? 미영이는 간호사가 됐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일찍 사회에 나가야 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호조무사 했어. 그러다가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간호대학도 야간으로. 결혼은 35살에 했는데 남편이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나한테 첫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해해줬어.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의사야. 미국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어. 자랑스럽긴 한데 너무 멀어.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택시기사 됐다고 했죠. 결혼도 했지만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내가 내 성격을 못 견뎌 했어. 너무 고집이 세다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씩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미영이의 야간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태수야, 요금은? 무슨 요금? 우리 사이에. 그런 식으로 몇 번 만나면서 조금씩 예전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웃는 모습, 화낼 때 볼을 부풀리는 모습, 다 똑같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화나면 볼 부풀리는구나. 너도 아직도 실없는 소리 잘하고. 하지만 40년 동안 받은 상처들도 있었어요. 미영이는 남편을 5년 전에 암으로 잃었죠. 5년 동안 간병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어. 많이 아팠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생각했어. 아, 내가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태수를 만난 거야. 저도 이혼의 상처가 있었어요. 미영아, 나도 실패한 사람이야.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성격 차이였어.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아내가 지쳤을 거야. 서로의 아픈 과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영이 야간 근무 끝나면 같이 아침 먹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태수야, 우리 이거 연애하는 거야? 글쎄, 그런 것 같은데. 58살, 56살에 하는 연애. 어색하면서도 설레더라고요. 미영아,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러게, 20대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그랬어요. 미영이 병원 동료들은 미영이 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 조심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나중에 속상해요. 제 동료 택시기사들도 형, 이 나이에 뭔 연애야. 그냥 편하게 혼자 살아. 여자는 귀찮아. 돈만 많이 들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나이 들면 행복하면 안 되나요? 미영아, 사람들이 너무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태수야,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3개월쯤 지나니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미영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태수야,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 혼자 살기 싫어. 너랑 같이 늙어가고 싶어. 미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나도 그래. 그래서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미영이가 좋아하던 공원에서 반지도 사서. 박미영,
나랑 결혼해 줄래? 박태수, 정말 확신해? 40년을 기다렸는데 확신 안 하면 언제 확신해? 미영이가 울면서 웃더라고요. 그래, 결혼하자. 작년에 결혼했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미영이 딸이 미국에서 왔고 제 친구들, 그동안 제가 도왔던 분들. 할머니도 오시고 민수도 왔어요. 미영이가 정말 예뻤어요. 56살인데도 웨딩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미영아, 정말 예뻐. 태수야도 멋져. 결혼하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고 낮 근무로 바꿨어요. 저도 야간 택시를 그만두고 낮에만 운전해요. 여보, 오늘 뭐해? 그냥 같이 있자. 정말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같이 아침 먹고 같이 TV 보고. 여보야, 내가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나도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요. 할머니의 실종된 아들도, 마지막 소원을 가진 할아버지도, 면접 보러 가던 학생도, 혼자 생일을 맞는 할머니도,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 미영이도 다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그들이 제 택시를 탄 것,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매일 밤 서울 거리를 돌면서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택시기사들을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운전만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때로는 상담사가 되고, 때로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때로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죠. 요즘 세상이 너무 차갑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가족끼리도 안부 안 묻고. 근데 조금만,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외로워하는 노인분들, 길 잃은 사람들,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 우리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괜찮으세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사랑할 권리도 있고 행복할 권리도 있어요. 저와 미영이를 보세요. 58살, 56살에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시간 내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민수가 의사가 된 것처럼, 할머니가 다시 웃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관심부터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40년 만에 만난 미영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동안 만났던 분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실종됐던 아들을 찾은 할머니는 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지만 매일 면회를 가세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수능 보던 학생은 지금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독거노인이셨던 할머니는 저희 가족과 진짜 가족이 되셨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죠. 미영이랑도 친하게 지내시고. 인생이 참 신기해요. 언제 어떤 인연을 만날지,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특별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택시에 올라탑니다. 이제는 미영이랑 같이 낮에만 일해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저녁 먹고 함께 TV 보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